청년층 고용률은 44.3%로 전년 동월 대비 1.2%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 지금 일본은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고요.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일하고 있는 일손 부족 상태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래픽으로 만나는 경제 토크쇼 픽. 복잡한 경제 이슈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청년층 고용률이 19개월째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일시적 부진이 아닌 구조적 침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높은 청년 취업률에 부인난에 처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이유는 뭔지, 완전 고용 시대를 이룬 일본의 비결과 우리에게 맞는 해결법은 어떤 게 있을지 관련한 궁금증들을 낱낱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경제 토크쇼 픽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준 일본 와세다 대학교 국제학술원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동열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이슈를 보다 쉽게 전해줄 김용갑 기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청년 고용률이 19개월째 하락세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지난 11월 청년 고용률이 44.3%로 지난해 동월 대비해서 1.2%포인트 감소했는데요. 특히 청년층 고용률만 눈에 띄게 줄었고 다른 연령층에서는 고용률이 모두 올랐습니다. 국가 통계 포털에 따르면 임금 근로 일자리 가운데 2030 신규 채용은 지난해 2분기 기준으로 240만 8천 개로 2018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간신히 취업에 성공한 청년도 10명 중 3명은 비정규직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지금 사실상 그 20대 취업자만 19만 2천 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구인 배수라고 해서 체감 지표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체감 지표를 살펴보니까 0.43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실질적으로 일자리 가기 위해서 0.43명의 일자리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신규 구인이 점점점 줄고 실제 신규 구직이 늘면서 생긴 상황인데 입직해야 되는 청년들의 일자리 진입 폭이 문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 전체 고용률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청년층 지표만 역행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뭐 경력이 단절됐던 여성분들이 다시 비정규직으로 진입을 하고 또 고령층 분들도 뭐 비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나고 70대 이상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그 고용률보다 한국의 고용률이 더 높거든요. 그런 분들의 고용은 늘어났지만은 청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 트렌드가 경력직 중심으로 채용을 하고 있으니까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또 청년층은 노동시장에 진입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노조라든가 그런 보호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 고용 절벽이 초래할 미래를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걸 얘기하다 보면 이제 일본의 과정을 또 보게 되는 건데, 1990년대에 일본 버블 꺼지면서 그때 청년 고용이 어땠습니까, 일본이? 네, 버블은 90년, 91년에 꺼졌는데 그때가 최악은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경제 상황 자체가. 청년의 인구는 일본에서 정점을 찍은 것이 1995년이고요. 그런데 일본에서 청년 실업이 가장 문제가 됐던 거는 2003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8년 뒤에. 네. 그런데 그 사이에 1995년부터 2003년 사이에 청년 20대 초반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20대 초반은 1,000만 명에서 800만 명으로 20%나 200만 명이 사라졌어요. 그 나라에서. 200만 명이 사라졌지만은 그 연령의 20대 초반의 실업률은 5.7에서 9.8%까지 오히려 굉장히 올랐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청년 인구가 주니까 청년 실업 문제 해결된다. 일본이 청년 실업이 해결된 것은 그 청년 인구가 줄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었습니다. 93년부터 아마 2004년 정도가 그 빙하기라고 저희가 얘기를 맞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청년들에 대한 그 실업률이 그렇게 높지는 또 않았었어요. 그때 당시에요. 실업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지만 이들이 좋은 일자리로 들어가는 경로가 줄어들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게요.
일본 같은 경우 우리 옛날에 대졸 공채제도 있었듯이 예. 대규모로 뽑고 예, 딱 그 맞습니다. 시기마다 뽑았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마다 취업대를 놓치게 되면 본인이 입직을 못한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어서 취업을 연기한다든지 유보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보다는 바로바로 채용을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자리의 질이 낮아진 거죠. 그러면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일본의 그 한 30년 전쯤의 그 상황이 그거보다도 우리나라가 더 심각하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요. 20대 청년의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 비율을 본다면은 일본에서 그 비정규직 비율이 높았을 때 그때보다 지금 오히려 한국의 20대 청년의 비정규직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네. 남성, 여성 모두 20대만 본다면은 40%가 이미 넘기 때문에 과거에는 일본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한국이 비정규직 비율이 일본보다 낮았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높습니다. 비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진입을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또 안 좋은 그 질이 낮은 비정규직 이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저는 지금 현재 한국의 청년 실업은 한국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만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쉬고 있는 청년들의 수치가 나타내는 의미가 뭔지 그리고 청년 고용시장 변화의 배경은 뭐가 있는지 김용갑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네, 30대 청년의 고용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30대에서 구직조차 포기한 쉬어스մ 인구가 최근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쉬어스մ 인구는 일할 의욕이 없어서 구직 활동 자체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비경제 활동 인구로 분류가 됩니다. 즉, 이 실업률이 보여주지 못하는 노동시장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실업률 자체가 낮아 보여도 쉬어스մ 인구가 늘면 노동시장은 보는 것보다 더 나쁘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11월 고용동향에서 실업률은 2.2%에 불과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최저 수준입니다. 사실상 완전 고용에 가까운 수준이었는데요. 실상은 청년들의 쉬어스մ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구직을 멈추는 현상은 2010년대 중반 이후에 급격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의 경제활동 인구 조사를 이용해서 이 KDI가 만든 자료인데요. 생산 가능 인구 대비 쉬어스մ 인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실을 보면 이 변화의 구조적인 원인들이 보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취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고등교육기관 재학 중인 이 학생의 비율이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학이나 대학원, 전문대학 등을 포함한 이 고등교육기관 재학 학생의 비율은 과거 2000년까지만 해도 52% 수준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2025년에는 무려 76.3%에 달합니다. 2010년대 중반 이전까지만 해도 고등교육기관에 가는 학생의 비율은 감소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비율이 다시 올라가면서 이 고학력인 청년이 많아지고 자연스레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게 되면서 첫 취업의 시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통계가 있습니다. 바로 이 상대적 빈곤율인데요. 우리나라 19세에서 34세 청년들의 상대적 빈곤율은 7.6%로 전체 빈곤율인 14.9%보다 낮은 편입니다. 청년들의 이 상대적 빈곤율은 OECD 국가 가운데서는 9번째로 낮습니다. 미국 청년들의 상대적 빈곤율이 18%가 넘는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입니다. 청년들이 취업을 하지 않는데 빈곤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상대적 빈곤율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겁니다. 즉, 구조적으로 우리나라 청년들의 학업 수준은 높아지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동기는 강해졌고 상대적 빈곤율을 낮출 정도의 부모님이 있기에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여유가 더 생겼습니다. 그러면 청년 취업자가 줄어든 분야, 늘어난 분야 이거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네, 이 국가데이터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9월 기준 월 평균 이 청년층 취업자는 36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9만 명이 줄었습니다. 이 청년층 취업자가 1년 새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업종은 제조업입니다. 경기 부진과 자동화 등 여파로 이 주력 산업인 제조업 분야의 청년층 채용이 급감한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숙박, 음식업 분야 취업자도 5만 4천 명 가까이 줄었는데요. 이 분야 일자리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등 이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이 생계비를 벌기 위한 징검다리 직장으로 삼기 위해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이 고령화에 따른
이 노인 돌봄 수요 증가로 보건, 사회복지 분야 청년 취업자는 22,500명 가까이 증가했고 이 농림어업 분야는 국가 데이터처가 분류한 11개 업종 가운데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조라든지 건설이라든지 도소 매업,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좀 인력들이 많이 채용됐던 곳에 줄어들었고요. 근데 2024년, 2055년이 지나면서 이런 부분이 현상이 점점 더 강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고용 통계를 보더라도 실제 청년들의 고용보험 가입 비율 자체가 굉장히 떨어졌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조업하고 또 정보통신 업종,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IT 소프트웨어 업종이었잖아요. 그쪽도 굉장히 감소를 하게 됐으니까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줄어든 거고, 직무 측면에서 같은 경우는요, 사실 IT 소프트웨어 업종 같은 경우 예전에는 개발자를 굉장히 수요를 많이 필요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 들어서는요, 초급 개발자는 별로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이 코딩도 요즘 자동으로 AI가 다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역량을 갖고 있는 경력직을 선호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청년이 입직하던 그런 직무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은 취업률이 높다고 그러던데 우리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네, 대한상공회의소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2023년 기준으로 1인당 일자리 수를 나타내는 신규 구인 배수가 2.28개로 우리나라인 0.58개에 비해서 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즉 일본 청년들에게는 사람보다 일자리가 더 많은 상황이지만 한국 청년들은 자리를 얻을 수 없는 이 기막힌 구조에 내몰려 있는 건데요. 일본 상황을 좀 더 살펴보면 2024년 봄에 졸업한 일본 대졸자의 취업률은 98.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이 인력 젤탄전이 심해지자 임금을 올리고 이 대학 졸업 전에 채용을 확정짓는 등 인재 채용 및 유지에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이고 있는데요. 기업들이 구인난에 시달리는 이 학생 우위에 판매자 시장의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에서는 그 취업의 시즌이 4학년 1학기거든요. 보통 4학년 1학기 때 취업이 결정돼요. 실제로는 3학년 끝날 때쯤 그때부터 기업들은 굉장히 이제 경쟁을 합니다. 학생들에게 자기 기업을 알리기 위해서. 1월에는 제 수업에도 3개 회사가 와가지고 기업 설명회를 하고 싶다 해서 오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학 전체의 공식적인 어떤 게 아니라 그 교수의 그 수업에 기업들이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기업 설명을 할 수 있겠느냐. 기업 간의 물밀 경쟁이 심하니까 실제로 공식적으로는 4학년 1학기 말에 아이들이 이제 내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이전에 이미 기업이 구두로 정식은 아니지만 너는 뭐 내정된 거니까 딴 데 가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지방대학에 있는 일본 교수님들도 같은 얘기를 하세요. 네. 지방대학들도 굉장히 취업이 잘 되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편안해한다. 근데 이게 우리가 80년대하고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저희가 80년대, 90년대 호황이면서 서류를 그때는 온라인 시스템이 맞아요. 아니었으니까 서류를 그냥 주고 가면은 우리가 골라서 취업을 할 정도의 상황이었었죠. 그 상황이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박 교수님 일본 상황이죠. 일본 상황하고 굉장히 유사하잖아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요. 우리나라는 대기업 일자리나 공공기관 일자리를 갖고 이제 질이 좋다는 일자리를 하는데 일본이 대기업 숫자가 적을 것 같지만 우리나라보다 대기업 숫자가 많거든요. 사실 300인 이상 대기업이 OECD 기준으로 했을 때 40%가 넘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250인 기준으로 KDI 분석 보고서를 보면은 13%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취업에 대한 부분들도 아까 되게 부러운 얘기이신데 직접 기업이 와서 좋은 애들 먼저 데리고 가겠다. 이런 상황이니까 완전히 달라진 거라고 볼 수 있고요. 하나만 더 보면 이게 예정 대학생의 내정률 자체가 73.4%고 또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이 98%라는 얘기는요. 사실 이 데이터는 완전 취업률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일자리가 이렇다 보니까 일본에 일자리가 많다 보니까 일본으로 취업을 원하는 한국인들도 많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일본은 지금 이제 인력난이죠. 일본은 청년 인구가 이미 부족하기 때문에 일본에서 굉장히 그 이민을 독려를 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받으려고 노력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한국에서 일본에 취업하는 사람들도 코로나 때 그 이전에 한일 무역 마찰이 있었고요. 무역 마찰과 코로나가 있어서 좀 줄었다가 그런데 그 뒤에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서 2023년, 4년 증가를 했고요. 2025년 통계는 아직 안 나왔지만은 2025년 통계가 나오면은 아마 더 늘었을 거예요. 제가 도쿄로 이주한 것이 2005년인데 2005년부터 지금까지 도쿄에 외국인이 이렇게 많은 것도 처음 봤지만은
한국인 모임에 나가면은 이렇게 한국의 젊은 특히 30대 젊은이들이 많은 것도 최근이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이민청이 없잖아요. 근데 네. 일본 같은 경우는 2019년부터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정책을 썼어요. 아. 사실 내부에서는 좀 불만도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일자리를 너무 잠식하지 않느냐.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뭐 특정 시에서는요, 외국인 인력의 채용을 제한하겠다. 아, 그래요? 이렇게 발표한 지자체도 있는데요. 제가 나고야를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요. 근데 도요타 시라고 보통 이름 명명하지 않습니까? 아, 네. 1차 벤더에 갔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생산 직군 같은 경우는 외국인을 쓰잖아요. 근데 1차 벤더였는데 거기는 생산 직군 직원들은 다 일본인이었고요. 도리어 기술 직군에 한국인들이 많았어요. 제가 만났던 학생이 우리 학교 주변에 있는 학교의 그 공대 여대생이었었어요. 근데 한국에서 취업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일본에서 도요타 1차 벤더에 취업을 한 거예요. 일본어도 그렇게 처음엔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네. 일본어를 배우는 그런 과정도 지원해주고 뭐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 취업 여건을 살펴보니까요, 월급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우리나라 최저임금에서 조금 높은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여기 기술 직종의 사람의 구성이 외국인 구성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랬더니 30% 이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일자리가 한국에서는 구해지지 않는데 그렇죠. 그 일자리가 일본에 있다. 예. 그럼 일본 가는 거예요. 급여도 도리어 네. 삭감이 되면서도요. 그렇죠. 3분의 2 정도 수준밖에 아니 못 저도 받는 그 얘기 거예요. 들었어요. 엔화가 싸다 보니까 네. 같은 정도의 돈을 받는다고 해도 한국 오면 쓸 돈이 없다. 뭐 이런 얘기 네. 들었는데 그러면 한국인이 취업하기에 괜찮은 환경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네. 일본 기업은 고인난이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한국인을 가장 선호해요. 왜냐하면은 한일 마찰이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사실은 문화적으로 또 언어적으로 가장 가까운 것이 한국과 일본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인들 같으면은 일본의 기업 문화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거기다가 지금 한국이 취업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일본 기업 입장에서는 황성할 정도로 과분할 정도로 굉장히 우수한 인력이 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환영을 하죠. 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본 기업이 대졸 초임은 한국보다 훨씬 낮아요. 네. 낮은데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지금 여기에서 1년, 2년을 취준생으로 그렇게 허비하기보다는 그 기간 동안에 일본에서 취업을 해서 잡 트레이닝을 받으면은 그렇죠. 그 뒤에 자기 경력을 쌓은 다음에는 또 옮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와서 졸업생 같은 경우에도 뭐 굉장히 놀랄 정도로 뭐 소프트뱅크라든가 뭐 그런 뭐 일본의 유명한 기업 상사 또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뭐 상사라든가 혼다 이런 기업에도 취업을 하는데요. 일본의 그 주식시장이라든가 굉장히 핫하니까 굉장히 큰 외국의 금융기관들이 많이 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 한국인들이 취업을 하기도 하고요. 지금 박 교수님 이런 말씀하시면 저는 위기의식을 느끼는데 우리의 좋은 학생들이 지금 일본으로 가야 되는 것 자체가 저는 그러네요. 마음이 좀 아프고요. 사실 보내고 싶지 그렇죠.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여전히 뭐 블라인드 채용 뭐 하지만 스펙을 보잖아요. 예. 이 친구가 어느 정도나 맞아요. 열심히 했고 뭔가 예. 갖고 있는 애를 보는데 일본은 그렇지 않거든요. 대학 자체를 졸업한 것만으로도 그 자격이 주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하고 문화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준비해야지만 어디에 갈 수 있지만 준비가 좀 덜 돼도 와서 회사에서 같이 나가자는 좀 개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기업이 비자를 신청하면 거의 대부분 리젝 없이 받아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일본으로 취업하는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그 부분이 좋고요. 심지어 요즘 문제가 뭐냐면 전 이거 문제라고 보는데 한국 대학으로 가지 않고 학부부터 일본으로 유학 관련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예. 그 일본 과거 청년 문제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 채용이 참 어렵고 막 이랬던 게 있었어요. 지금 우리하고 같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정부에서도 기업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은 많이 했죠. 예를 들어서 뭐 수소 산업이라면 관련된 뭐 법이라든가 뭐 경제안전보장 추진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법제를 통해서 기업들의 투자를 보조한다든가 그런 것 노력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저는 정부의 어떤 특정 정책이나 그런 것보다는 기업이 여력이 안 되면은 예. 취업이 안 돼요. 기업이 뽑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기업이 뽑지 않으면은 안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 그 청년은 물론이고 뭐 고령층의 그 실업률, 고용률 이런 것을 본다면은 기업의 실적하고 완전히 같이 움직입니다. 기업의 실적이 좋을 때는 실업률이 확실히 낮아져요. 그리고 기업의 실적이 나쁠 때는 실업률이 높아지고요. 그러니까 2013년부터 그러니까 2025년까지 일본 사회의 변화를 우리가 본다면은 조금 그래도 도움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때 보면은 일단 일본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고요. 실적이 좋아진 게 사실이고, 그러니까 기업들이 많이 뽑기 시작했고, 지금 한국은 기업들이 자꾸 경력을 요구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기업은 자기네가 교육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대학 보고 교육을 하라고 하든지, 바로 써먹겠다. 네. 네. 아니면은 본인들 보고 알아서 준비를 해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일본은 대학에서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 인재는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게 네.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일본에서 굉장히 노력한 것이 20대에 취업이 안 되니까 20대 잡 트레이닝 기회를 얻지 못했으니까 30, 40, 50이 돼도 계속해서 좋은 직장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사회복지의 대상이 돼요.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느니 20대 때 뭔가 직업을 갖게 하자. 우리 사회가 이 아이들을 트레이닝을 해야 그래야 우리 사회의 그 부담이 줄어든다. 이거는 일본 사회가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이거는 일본의 정치계, 경제계, 뭐 노조 전부가 일본 사회 전체가 20대 청년을 트레이닝하는 것은 정말 우리 사회 장르로서 정말 필요하다. 이거는 느꼈기 때문에 일단 일하는 방식의 개혁, 이것을 2018년부터 굉장히 열심히 추구를 했는데 이거는 우리 직장을 좀 더 여유 있게 만들자. 그리고 노동 시간을 단축하고 임금은 좀 낮더라도 더 많은 아이들을 채용을 해서 이 아이들에게 정규직으로 그 출행을 받게 하자. 그래서 일본에서는 정규직을 일단 청년들에게 주려고 노력을 해요. 이거는 일본 사회 전체가. 그러니까 비정규직의 비중이 다른 연령에서는 높아지지만 20대에 있어서만큼은 처음에 진입하는 친구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정규직을 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사회 전체의 노력이 됐어요. 이거를 굉장히 어려운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을 겪으면서 이걸 깨닫고 지난 10년간은 이걸 위해서 전체가 노력했거든요. 우리도 사회 전체가 나서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굉장히 사회 전체가 나서긴 하고 있잖아요. 나서고 있는데요. 이 조합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박 교수님 말씀에 굉장히 동일하면서도 답답한 마음이 있는 게요. 청년 고용은 여야 물론이고 진작부터 얘기 나오고 다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일본처럼 거시 정책이나 산업 정책, 뭐 노동공급 고용 서비스가 같이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그냥 말씀드리면요. 사실은 일본은 점점 이런 정책을 쓰면서 민관 협력이 굉장히 촘촘해졌어요. 서로 간의 경쟁이 아니고 누군가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니즈에 의해서 촘촘해졌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그러니까 일단 노사 관계라고 하면 우리는 긍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나 독일 같은 경우는 노사 관계라고 얘기하면 서로 경영 성과를 내기 위해서 협력하는 관계가 있고 서로 양보를 한다는 개념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노사 하면은 뭐 갈등, 마찰 이거를 너무 그냥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한국에서는 그 한노총이라는 민노총이 있죠. 근데 일본에서는 같은 조직이 렌고라고 연합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총회장이 그 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한 걸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봤거든요. 임금이 굉장히 낮은데 이 임금이 굉장히 낮은 거에는 렌고에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기업이 굉장히 어려워서 그 동료들이 그 직장을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에게는 임금보다는 고용의 안정이 훨씬 중요하다. 직장을 지킨다는 거 이걸 위해서 노력한 선배들의 그 뜻을 존중하고 싶다. 임금 인상을 해서 투쟁하기보다는 같이 살아남자. 회사도 살아남고 우리도 여기서 같이 살아남자 하는 노력들을 계속 했는데 일하는 방식의 개혁이라는 것들도 굉장히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나는 굉장히 힘들게 일했는데 이건 뭐야? 얘들한테는 뭐 육아휴직도 이렇게 높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이제 바꿔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왔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급하게 무슨 일자리가 몇 개가 됐어요 이게 아니고 네. 안정적인 일자리 그러니까 정규직 수를 계속 늘려나가는 노력을 했네요. 우리하고 조금 다른 것이 우리나라는 좀 이제 급하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정년 연장할 때도 정년 60세 할 때도 2년 반 만에 바로 시행하기도 했는데 지금도 고령자 고용촉진법 같은 경우는 일본 같은 경우는 65세에서 70세 가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년 연장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건 이제 지적이 있단 말이죠. 한국은행이 청년 고용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꼽은 것이 정년 연장 부분인데 영향이 얼마나 됩니까? 이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법정 정년을 연장한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정년 연장의 대상 연령인 만 55세에서 59세 임금 근로자가
약 8만 명 정도가 증가했는데 그 같은 기간 동안 23세에서 27세 청년 근로자가 11만 명 줄었습니다. 고령층 근로자가 1명 늘어날 때 청년 근로자는 최대 1.5명 감소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 한국은행은 퇴직 이후에 재고용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점진적으로 늘리면 향후 10년간 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0.9에서 1.4%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정년 연장에 대한 이슈는요, 단순하게 단기간에 논의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년 연장 방식에 대해서도 좀 전에 이제 기자님께서 말씀 주셨잖아요. 이게 일본 방식이 세 가지 방식인 게 퇴직 후 재고용을 하는 방식이 있고요. 저희가 계속 고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두 번째가 아예 정년 연장, 그리고 대만처럼 정년 폐지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하는 게 이 세 가지 유형에 대한 부분들은 기업의 성격도 다르고 업종별 특성도 다르고 같은 업종에서도 또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무조건 정년 연장, 무조건 퇴직 후 재고용, 무조건 정년 폐지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자율에 맡기면서 가장 효과적으로 이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는 것이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윤 교수님께서 20년 가까이 걸렸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이게 처음에 이제 법이 뭐 제정되고 하는 거는 뭐 2004년, 5년 그때쯤인데 2006년부터 시행이 돼가지고 2013년 정도에 그 의무화가 됐지만은 13년에도 경과주탄 유예 조치가 있었고 정착이 된 것은 2025년으로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그 청년 고용에 악영향이 없도록 또 기업이 큰 충격을 받지 않도록 조금씩 하면서 여러 가지 기업들에게 선택권을 준 거예요. 그 주로 뭘 선택했어요, 그러면? 많은 경우에는 재계약이죠. 많은 경우에는 재계약. 네, 일단 퇴직 후 재계약.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65세 대부분 정년인데 이제 70세까지 그 고용의 의무화가 돼가지고 70세까지 내가 원한다 하면은 이제 기업에서 그 사람을 고용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대부분은 65세에서 일단 퇴직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재고용을 계약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임금이 많이 삭감이 되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본다면은 숙련된 노동자를 좀 더 낮은 임금에 쓸 수 있는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업종별로 좀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차이는 업종별로 두지는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선택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지난 정부에서는 계속 논의된 게 퇴직 후 재고용에 좀 집중을 했었고 이번에 이제 당 협의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정년 연장 이렇게 가버리니까 두 개가 노사 간에 충돌이 되는 것이죠. 사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뭐가 더 좋겠습니까? 그냥 연장이죠. 임금 깎이지 않고 이제 프리랜서가 되면 이게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전까지는 연장이 제일 좋으니까 대기업이나 공공 부분의 노조에서는 이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청년 구직 촉진 수당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정책이 있잖아요. 취업을 지원해주는 대책 같은 게 정부 차원에서 마련되어 있는 게 있는데 실효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상 도움은 돼요. 그러니까 중위소득 60% 이상들한테 6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죠. 원래 50만 원이었다 10만 원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일자리 첫 걸음을 내딛는 청년들한테는 이 준비할 수 있는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당연히 AI 기반의 맞춤형 채용 지원과 함께 되면서 실효성이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문제점이 이 부분이죠. 사실 수당을 계속 줌으로 인해서 대기업을 완화할 뿐이지 장기적으로 이들에 대한 취업 문턱, 아까 박 교수님 말씀하셨던 게 부분이요. 기업에서 취업 문을 열어줘야지만 취업을 할 텐데 이 수당만 계속 지급하게 되고 이들이 취업과 연계가 되지 않는다면 이 수당이 제대로 실효성이 있을까? 단순하게 한 주체만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 자체는 기업과 같이 그리고 구직자가 같이 맞아서 들어가야지만 이거의 정책적인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사례에서 참고할 만한 거는 뭐 없습니까? 일본에서 시행한 것은 한국에서 거의 다 시행을 했습니다. 네, 거의 뭐 제가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얘기하면 그거 벌써 한국에서만 했어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게 없고 저는 그냥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대책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일단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또 기업이 여건이 되는 경우에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줘야만이 하는 것이고 이거를 보조하는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은 지금까지도 있었고 또 그것들이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그걸로는 지금 이 많은 청년들의 이
그 실업의 문제, 구직의 문제를 어떻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에게 지금 한국의 우수 인력이 해외에 나가는 거를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요. 지금 여기가 너무 그 구직 환경이 힘드니까요. 하지만은 인도에서도 얼마나 많은 인력이 해외로 나갔습니까? 우수한 인력이. 하지만 지금 인도 경제는 그 우수한 인력들 덕분에 굉장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국의 청년들이 해외를 나간다 하더라도 거기서 트레이닝을 받는다면은 한국에는 결국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겁낼 필요는 없고 오히려 우리가 겁내야 되는 것은 굉장히 우수한 그 자질을 가진 청년들이 여기에서 훈련을 받지 못해가지고 젊은 날의 몇 년을 그냥 허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그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또 직업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은 그것들을 어떤 방법이 됐든지 적극적으로 서포트하는 것 밖에는 달리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방안이 뭔지 마무리하면서 그 얘기 좀 듣도록 하죠. 저는 기업과 정부가 그리고 노조가 서로 의논을 해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이 신규 채용을 늘릴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신규 채용을 늘렸을 때 어떻게 해서 직업 훈련을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비정규직이 나쁜 거로 우리가 인식을 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우선 비정규직으로 많이 뽑은 다음에 직업 훈련을 거쳐가지고 그중에 일부만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서 남겨둔다 하더라도 비정규직으로 훈련을 받은 친구들은 또 중소기업을 간다든가 해외를 간다든가 또 다른 기회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청년들에게 직업 훈련의 기회를 어떻게 줄 수 있을까? 여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요. 청년들이 입직을 할 수 있는 이 사다리의 복원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엔트리 사다리의 복원인데 일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은 한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채용 연계형 트랙 같은 경우는 좀 대폭 확대하는 거. 일본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사실은요.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들을 현장에서 인턴십에 대한 실습을 시키고 또 기업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이래서 정규 채용까지 연장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뭐 국내에서도 뭐 ESG 지원 사업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확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신입 직무가 좀 달라지고 있어요. AI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 변화에 의해서 그래서 신입 직원들을 채용하고 이들을 활용할 수 있는 직무 체계를 만들어 주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기업과 정부가. 그리고 마지막은 제일 중요한 건요. 정년 연장과 청년 고용이 따로 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고용 절벽 자체가 지원금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책과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기성세대의 양보와 그리고 서로 간의 합의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해결되지 않을까의 생각이 들어서 이런 패키지 형태로 해서 준비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일자리 늘리기가 아니고 지속 가능한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더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경제 토크쇼픽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